취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나흘 뒤 7월 17일은 헌법 제정 77주년 재연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계엄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켜본 올해 재연절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시사포커스 인플러스는 격변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나라의 중심을 지탱해온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하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만희 동아대 로스쿨 명예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4월 4일에 정말 대한민국의 격변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났고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정말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는지 좀 여쭤볼까요? 일단 쟁점이 좀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압력은 컸고요. 그 삼중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땐 좀 늦었다, 판결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겠죠. 그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과 같이 좀 만장일치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사건은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도 다 다듬어서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생각할 때 그런 판결의 어떤 의미랄까요?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당장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탄핵을 계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일단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점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헌재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만은 헌법재판 사건이 중에서도 특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정치성이 강한 아주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국론 분열의 어떤 부작용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도 전원일치 결정의 방향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의미를 쭉 짚어주셨는데 사실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는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된다라는 본인만의 그 가치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떠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예. 고민한 것은 피청구인이 국회의 잘못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네. 이걸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그게 제일 고민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야 된다.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민주주의를 뭘로 설명할 건가 그 점을 가장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 결과 국회의 잘못은 일정 정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비상계엄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네네. 그건 정치로 풀어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 이 관용과 자제 없는 민주주의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탄핵 후에 들어설 새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을 저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 예, 예. 그 앞서 교수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만장일치로 이게 이제
판결문이 완성이 됐고 그러면서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뭐 5대3이 아니냐, 적체돼서 큰일 났다,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그 판결은 최종적인 그 수정된 인용론과 네. 최종적으로 수정된 기각론을 놓고 표결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 굉장히 좀 여러 인상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주문 피청구인 누구를 파면한다. 예, 요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주문을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만의 뭐 특별한 의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봤는데요. 네네. 재판장이 그 주문을 읽을 때도 원고를 보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적어도 주문 정도는 정면을 응시해서 말하는 게 이 사건의 성질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네. 제가 연습을 해서 일부러 네네. 카메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한다. 아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네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예. 그 장면들 생각나는 게 좀 있으세요, 교수님? 그 장면 네. 장면마다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목이 전부 거기에 쏠려 있었고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헌법학자로서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건을 보면서 이미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제 이번에 세 번째였습니다. 그렇죠. 2004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14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어서 세 번째인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이 사회에서는 보수와 이제 그 진보 양 진영 간에 심각한 어떤 이 대결 구도 국론이 완전히 분열된 심지어 뭐 심리적 내전 상태로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뭐 지금 심리가 끝나고 편의 과정에 좀 지체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재판관 중에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 이제 있어서 이것을 이제 재판장이 결국 설득시키느라고 이제 원래 이제 편의 과정은 이제 재판장이 이제 편의를 이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네. 재판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득시켜서 전원 일치로 돌리려고 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는지 그건 저희들이 평의 과정은 이제 미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저 재판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꽤 이제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분열되면서 이제 혹시나 기각 의견, 각하 의견을 기대했던 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결론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난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헌법재판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들은 개개인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컨대 헌법소원 사건, 위헌범죄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 거의 많이 이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이고 미국같이 연방 대법원이 우리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 뭐 5대4, 뭐 3대6 이런 판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왜 소수 의견, 발견 의견이 이 사건에서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에 결국 국론을 이제 분열시키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원 일치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점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 평의 과정이 상당히
원칙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상황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분열됐던 이 국론이 뭔가 지금 하나씩 이제 완전히 좀 중심을 잡아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이후에는 또 약간 논란도 있었고 그 반응을 어떻게 좀 예상하셨는지 처음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 판결 후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결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예상은 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날 저희들이 11시에 선고를 하고 12시쯤에 다 퇴근을 했습니다. 예, 예.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근데 12시에 퇴근했는데 그 정문 앞이 너무 조용해서 놀랐고요. 네네. 근데 그날 점심을 광화문에서 먹었는데 광화문에서도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무거운 판결이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판결이기 때문에 과정들을 지켜보셨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중심을 잡아나가고 안정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자마자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정을 잡고 결국 이 판결에 승복하는 그런 성숙된 이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렇게 자주 있는 나라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예. 미국 230년 역사 중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파면된 예는 한 명도 없습니다. 탄핵 사건 자체가 3건, 4건에 불과합니다. 한 세기 하나 둘 알까말까 하는 이 탄핵 사건이 우리는 8년 사이에 2번 있었고 네네. 그때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다 파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엄청난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담담하게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의식이 상당히 이제 높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시민의식을 아마 재판관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정상화를 찾아가는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남다름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놀란 것은 네. 탄핵 결정문이 아마 114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 결정문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뭐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가 되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 당연하지만 좀 놀랍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마만큼 헌법에 대한 헌법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관심이 높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느껴지십니까, 교수님? 예. 그 조금 전에 재판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 그 선고된 결정문을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책자를 주관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예. 출판사에서.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예, 저작권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작권이 없어서. 그 탄핵문으로 헌재 결정문이 책으로 발간돼서 일반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지금 그걸 구입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헌법 의식 수준이 엄청나다는 것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시대적인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주로 그 내용이 일반인들이 피해자로 느끼기 힘든 사건입니다. 뭐 뇌물죄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하. 근데 이번은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좀 불안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탄핵 결정으로 회소가 되니까 그런 그 작용으로 관심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조금 그 신병의 위협 같은 거 느끼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지금은 거의 없고요. 예. 탄핵 선고 직후에는 좀 있었는데 저는 뭐 그것보다도 4월 18일 날 퇴임하는 거 예. 그게 너무 기뻐서 예.
그런 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 퇴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퇴임 이후에, 퇴임 전에도 그 전부터 이제 롯데자이언츠 팬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부산 MBC 아닙니까? 오히려 야구도 좀 많이 보십니까 요즘은 편안하게? 훨씬 많이 보고요. 예. 어쨌든 간에 탄핵 선고 후에 롯데자이언츠 성적이 좋아져서 예. 좀 매우 기쁩니다. 그래요. 그게 참 지난한 과정인데 힘든 과정을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릴 때 좀 힘들게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장하 어르신 그 얘기도 저도 참 잘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생활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 특히 고등학교 때는 그 교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좀 누추했습니다. 네네. 그런 상태에서 남 앞에 서는 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힘들었고요. 또 대학교 갔을 때는 사투리를 쓰니까 그런 게 부끄러웠고요. 네네. 그에 비하면 뭐 전화 좀 오는 거야 뭐 그냥 안 받으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덤덤하게 말씀하시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참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데 교수님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 헌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 열풍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여쭙고 싶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제 법이라 그러면 일단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헌법도 이제 법이다 보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또 일반 국민들이 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 많지는 않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정치적인 큰 이슈들이 터지면서 이제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헌법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이제 않습니다만은 워낙 그 헌법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헌법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를 볼 때 헌법은 일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제 기본법이고 근본 규범이다. 그 자유 보장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규범이 이제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정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국가 권력이고 국가 권력의 제한과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헌법 제정의 주체가 네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또 국민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제 당연히 헌법의 내용을 네네.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관심을 가져야만이 권력 과정에 대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헌법 공포 77주년 우리에게 헌법이라는 주제로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단 정 교수님이 끝에 이제 헌법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곧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평소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헌법이 좀 생소하긴 한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이번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중요한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헌법이 이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고 그 현실의 정치 과정과 국가 권력은 헌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그 헌법이 기속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현실적인 국가 권력이 또는 권력 담당자가 헌법의 정신이나 헌법 원리에 반해서 의원적인 또는 반민주적인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권자의 입장에서 그런 권력 과정을 비판하고 또 책임을 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헌법의 중요성은 커진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헌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우리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재판관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그 약속을 드러낸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이번 기회에 좀 인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권을 문서화한
당신들이 이런 기본권이 있습니다라고 문서화한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유럽에서는 그 사회권 중에서 예.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이런 권리가 있다면 국가는 그 집을 사는 문제를 재테크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뭐 말하자면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네.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의무를 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은 네. 행정수도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넣어주는 게 저는 예, 안전한 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크고 중요한 문제는 다 헌법에 의존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좀 개입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헌법 규정 자체는 없나 보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고 그러니까 외국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뭔가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나라에서 이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개 의식은 해결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주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그 좀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저는 그게 헌법에 이 주거권에 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재테크로 넣어두면은 네네. 여기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게 권리라면 그 국가는 무조건 거기에 그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서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에게. 그러니까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 관계없이 국가는 일정 정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헌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헌법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다. 그래서 헌법을 관통하는 두 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유의 개념이고 하나는 이제 권력의 개념이죠. 권력과 자유라는 개념은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유와 조화를 어떻게 조화적으로 실현하느냐 이것이 헌법의 과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유의 기초법으로서 헌법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10조의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 이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본문에 앞서서 이제 서문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제 이렇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이 나오냐면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안정된 가운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과제고 책무다라는 것이 있고 또 기본권 보장 조항의 핵심 조항인 헌법 10조가 있습니다. 헌법 10조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적 가치 조항이기도 한데 네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치는 이런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 있다. 이것이 헌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자유와 권력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헌법의 문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기본권과 그리고 인권 그리고 앞으로 뭐 자손까지 이렇게 좀 언급되어 있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 헌법재판소도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모르십니다. 저도 좀 헌법재판소 그러면 이제 대통령 탄핵 생각만 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 뭐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보통 사건은 다 일반 법원으로 가고요. 예. 그 중요한 5가지 그 사건만 헌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해산이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권한쟁의라든지
헌법 소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이 5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 이게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잖아요. 네. 이제 근데 보통 이제 대법원까지 갔다가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경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요 판결이 바뀐다거나 요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어떻게 이제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원칙적인 구조는 위헌 결정이 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위헌 결정의 어떤 범위 내에서 재심을 인정할 건가에 대해 대법원이 헌재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뭐 사법개혁 뭐 이런 네. 것들 할 때 좀 부연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헌법재판소 기능, 네. 예, 그리고 역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가 우리나라에 채택된 것이 이제 1987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사법부가 이원화된 조직으로 바뀝니다. 일반 법원 조직과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만을 전담하는 이제 헌법재판기관이 되는데 좀 전에 재판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런 걸 이제 관장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헌법재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상의 분쟁을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헌법재판의 본질은 헌법의 해석입니다. 일반 재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해석이 중심이 되는데 헌법재판은 헌법의 해석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일반 재판과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헌법재판이 헌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헌법 기본 자체가 정치적 기본의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헌법 분쟁이 정치적 분쟁의 성격을 또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작용이라는 이런 특질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에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아지는 이유도 결국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도 일본 탄핵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다수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국민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가 결국 헌법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정치적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순수 법리만을 따지는 일반 재판작용은 구별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특질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원화된 이제 구조이지만 미국은 우리와 같은 헌법재판소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그냥 헌법재판도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와 같은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연방 의회의 권한이 연방 하원이 소출하고 상원이 심판합니다. 이제 그래서 상원이 이제 헌법재판소 기능까지를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제도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 사법 작용을 하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정치기관인가? 뭐 약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쉽게 설명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헌재는 사법기관입니다. 헌법 해석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정치적 영향력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을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편향적이다, 논쟁적이다. 이른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국내외 상황을 두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헌법의 가치가 좀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예. 비상계엄 해제를 했고 수용했습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바죠.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이 작용한 겁니다. 네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동하였다. 민주주의는 회복되었다. 네네. 이 또한 헌법이다.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교수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 이른바 국가 긴급권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데 전시라든지 예주라는 국가 비상사태 때 결국 헌정 질서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이 불가피하게 이제 발동이 되는데 결국은 비상계엄은 사실상의 군정 통치가 허용이 되는 합법적 독재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네. 비상계엄권의 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상의 절차적 이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요건의 위배에 대해서 이제 당시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권을 이제 남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우리 헌법상의 통제 장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제 이런 긴급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계엄 해지 요구권이 77조 5항에 의해서 이제 발동이 됐습니다. 그 예, 규정이 예. 기본적으로 그대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탄핵 소추가 되니까 또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이제 파면을 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 규범이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오판에 의해서 침해가 됐었습니다만은 곧바로 다시 헌법 규정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헌법 규범이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 이 점에서 우리 입헌주의는 여전히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했고 새로운 정부가 뭐 개헌 문제도 있고 또 헌법적 과제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대에 맞는 헌법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새 정부의 헌법적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현직에 계셨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좀 껄끄러운 질문일 텐데 이제 물러나셨으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 민생 회복과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 민생 회복과 사회 통합. 개헌을 한다면 저는 세 가지 정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행정 수도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정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기본권 목록에 좀 주거권을 좀 넣는 게 어떤가.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다. 네네. 라는 명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와 그 대법원과의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헌법재판관은 전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는 법률에 이제 위반한다. 그러니까 법률에 입각해서 정한다 했는데 법률이 지금 없나 보죠?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이걸 헌법사항이라고 판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헌법상, 예. 그러니까 관습헌법 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좀 납득은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선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법률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에다가 행정수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을 넣으면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수도 옮기는 문제 가지고 한번 시끄러웠던데 위헌 결정이 그때 났으니까요. 이제 관습헌법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 헌법에 이렇게 법률 사항이다 이렇게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수도는 예를 들면 세종에 네.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헌법 개정 없이 네네. 법률로 추진하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게 세종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왜냐하면 이미 관습헌법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다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세종은 그만한 위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현재 판례에 아이러니하네요.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권력 구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논의의 순서를 기본권을 뭘 보장할 건가를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본권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거는 저는 주거권이라고 봅니다. 네네. 국민이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기본권이다.
이렇게 명시만 해도 국가는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주거 정책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했던 그 부분이시군요. 네, 그 문제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개인의 재테크로 남겨둘 겁니까? 예.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적어도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슬쩍 한마디 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헌재와 대법원 간의 권한을 좀 더 정리해야 된다. 지금은 헌재, 대법원 둘 다 자기가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제가 볼 때 헌법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뭐 수평적인 관계가 현재 헌법의 뜻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대법관이 국회의 동의를 받듯이 재판관도 전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입법 내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자리입니다. 예. 이건 헌법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이 구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헌법 얘기하면 개헌 얘기부터 먼저 나오고 권력구조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이제 개헌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이제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었고요. 그 이후 매번 대선 공약으로 이제 개헌 논의가 이제 이어져 왔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제 전개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이제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권력 구조든 기본권이든 이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을 정도로 네네. 연구 성과는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권력 구조 개헌 논의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우리 대통령제가 이제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형형으로서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이제 가미된 형태다. 거기다가 이제 5년 단임제입니다. 단임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결국 집권자의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이제 권력욕 때문에 우리 헌정사가 상당히 이제 오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단임제가 채택이 됐는데 이 단임제 조항은 이미 헌법적 이제 수명을 이제 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도처럼 이제 4년 중임제로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임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 임기를 마치면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가 없이 그냥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첫 임기 중에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은 재선 과정에서 결국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임제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중임제로 가는 것은 이제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임 여부는 이제 주권자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임제라고 해서 무조건 8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축소하고 그걸 이제 분점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부 내부에 있어서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이제 견제하는 기능도 더욱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국회의 구성에 있어서 양원제 도입 논의가 최근에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정당이 의회를 지배하게 될 때 결국 입법권에 또 남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내에서의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양원제 도입. 선진국은 다 의회가 양원제죠. 그래서 우리도 양원제가 이제 도입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부 형태에 있어서 이제 4년 중임제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이른바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정부제는 이제 이제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제 유럽의 한 10여 국에서 이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집행부의 구성을 이원화시켜서 대통령과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수상이 수직 관계가 돼가지고 수상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원정부제에서는 총리가 실질적인 내치 영역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주로 이제 외치에 관한 외교, 국방 문제 등을 이제 담당하는 이런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행정권을 일단 반으로 쪼개 놓으니까 대통령의 이제 독재는 이제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원정부제죠. 그래서 총리는 의회의 다수파에서 이제 임명이 되고 결국은 의회는 내각 부시즘을 결의하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매우 이상적인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우리 정치 문화적 풍토에서 볼 때 행정권을 이제 쌍두마차 양두체제로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학계에서도 많은 팽팽히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4년 중임제의 논리가 훨씬 더 좀 우세하다. 그 국민 대다수도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 가지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좀 분산해야 된다. 지역으로 좀 나눠줘라. 그런데 늘 대통령 선거 들어가면 모든 대통령이 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개헌을 하자 했을 때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분권을 실제로 이행하는 정도를 보면 훨씬 못 미친단 말이죠. 재판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지방분권을 헌법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좋고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세수 분배가 세수분배. 국세 지방세가 지금 아마 압도적으로 국세가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낮춰야 됩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는데 이런 지방분권은 상대적으로 조금 논의가 덜해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서울 중심에서 개헌을 논의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 그 주민들이 네. 지방 주민의 권익을 높여주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 분권의 의제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 언론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특히나 요즘 근래에 제가 강연을 쭉 들어보면 지역의 법관으로서 느끼는 바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지역의 문제들을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왕왕 있어서요. 많은 부분들 좀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헌법재판관 되었을 때 네. 지역법관이 큰 사건도 안 해보고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걸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그 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헌법재판관을 마친 지금에도 지역법관이 재판관 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냐. 네네. 좀 다소 좀 금방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예. 제가 재판관을 하면서 지역법관이 장애가 된다고 느껴본 적은 단 1초도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행정수도 이전 결정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만약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합헌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판사도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사람은 당연히 수도가 서울이죠. 네네. 부산 사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좀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많은 경험적인 측면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중앙에 서울에서만 계속 살다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판결이라면 그렇죠. 자신의 삶의 근거를 해서 하는 판결이라면 그 정도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관섭이라고 하는데요. 네. 부산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수도가 서울이 관습이냐고. 그러면 6.25 때 부산의 임시 수도는 뭐냐고.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개헌 얘기가 그 개헌을 왜 해야 되는지를 짧게 여쭙고 마지막 발언을 좀 여쭙겠습니다. 왜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관습안법 얘기 좀 제가 좀 첨언하면 안 될까요? 네네. 그 수도 이전 특별법 위원 결정 저도 지금 재판관님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당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홀히 수도라고 하는 것이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똑같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된다. 근데 헌법상 개정 절차 조항은 성문 헌법전상의 개개 조항이 개정 문제에 국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습헌법을 헌법 개정 절차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관님과 생각이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 와서 왜 이제 헌법 개정 문제냐는 것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대 정부에서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개헌 얘기를 했지만 다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것이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가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헌법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개헌 논의가 이제 무르익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번에 이제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의견이 상당히 한 60% 정도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헌을 공론화하게 되면은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당시에 개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4년 중임제와 유사한 그런 개헌안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개헌 공약을 이행한다는 관점에서도 이제 이 시기가 아주 적기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서 집권 초기에 개헌 작업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후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개헌 문제에 국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적기라고 봐지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면은 많은 국정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개헌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점에서 보게 되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당위성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개헌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생 회복과 사회 통합이 시급하다. 민생 회복이라 하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 건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사회 통합은 말 그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럼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는 거 이런 걸 말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헌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헌절을 맞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이제 헌법을 다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77주년을 맞아 우리 헌정사를 회고해 보게 되면은 독재와 군사 쿠데타와 이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권력에 저항해 오면서 오늘날에 이런 서구형의 입헌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계엄과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높은 민주 시민의 그 의식과 헌법 수호의 의지는 앞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면서 권력 과정을 비판하고 감시한다면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를 폐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에 기초해서 국가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이 충분히 기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해 주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정만희 동아대 로스쿨 명예교수 두 분 감사합니다. 헌법의 중요성 그리고 절실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헌절의 의미도 남다를 것 같고요.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진 날
그 특별한 의미를 하루쯤은 되새기는 오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인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